없는 살림에도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뺏긴 기분이 이런 걸까요? 다른 집 자식보다 부족한 것 없이 죽어라 키웠어도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오늘은 나이 들어 특히 주위에서 정말 자주 있는 일이라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을 넘어 인생 후반전에 접어든 사람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강릉에서 자랐죠. 그 시절 여자는 중학교만 나와도 다행이고 국민학교만 나오고 바로 서울로 상경에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 국민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겐 큰 부담이었지만 저는 장녀로서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움 속에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항상 농사로 바쁘셨고 저는 늘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터울이 있는 2명의 남동생들을 내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제 삶을 많이 못 챙겼습니다. 저 좋다는 남자도 여럿 있었지만 딱히 확신이 없어서 결혼까지 가지는 못했지요. 그 시절 25살 넘으면 노처녀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무려 30살에 결혼을 해서 33살에 처사이를 얻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남자아이였죠. 당시로는 아주 많이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없이 시작해도 항상 제 곁에서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중동의 한 나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이었어요. 떠난 남편 없이 저는 시댁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다 보니 남편이 돌아왔고 목돈을 들고 온 남편과 함께 서울에 터를 잡고 삼겹살 집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 그저 부지런한 남편과 저는 죽어라 일만 했고 처음에는 월세로 살았다가 어느새 전세로 갔고 나중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둘 다 늦은 나이에 낳은 외동 아들이라 저희 부부는 바쁜 와중에도 아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것만 주려고 했습니다. 제 옷은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받아 입더라도 아들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당시 백화점에 가서 고급 브랜드의 옷을 사 입혔습니다. 못 배운 한을 품지 않게 학원도 보내고 비싼 과외도 시켰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래서였거든요.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마음이 아립니다. 신혼여행 빼고 여행 한 번 못 가본 채 세상을 떠난 남편과 키운 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변해버렸습니다. 꼭두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장사를 시작하는 저희 부부가 힘들게 번 돈을 아들은 당연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아들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늘 돈을 더 달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항상 뭐라던 늘 부족하다고요. 속도 모르는 아들과 점차 대화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으로 저희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기뻤지요. 하지만 그조차 아들의 마음에는 완전히 들지 않았나 봅니다.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로 편입을 결정한 뒤 그 당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배운 게 짧아서 잘 모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까지 유학을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부부 또한 집을 팔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 것은 겨우 2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러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 한 장 사는 것조차 아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부모님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저희도 노후 계획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다행히 아들은 미국에서 잘 졸업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는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주위에 정말 자랑을 많이 했어요. 또 주변 사람들도 정말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고생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은 취직하자마자 집을 사달라는 요구에 저희는 어차피 아들이 장가가면 사주려고 모은 적금을 깨고 무리해서 24평 아파트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희는 가까스로 명절에만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도 필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생각해보면 내 아들이지만 남보다 어려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건강을 소홀히 챙겼나 봅니다. 남편은 환갑 잔치도 하지 못한 채 간암이라는 큰 병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하늘도 무심하죠. 부랴부랴 저는 가게를 제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신랑의 병간호에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여보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아파서 또 당신을 힘들게 하네라는 말을 끝으로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아들은 저에게 장사를 그만하고 편히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돌아갈 자리는 남편과 추억이 담긴 식당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마음속 남편의 빈자리를 식당 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남편과 제가 사는 집과 가게를 미리 상속받길 원했어요. 나이 들었으니 이제 일도 쉬라면서 말이죠. 대신에 가게 옆에 조그만 월세집을 구하면 집과 가게 사이를 오가기에 더 편할 것이라며 월세는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엄청나게 원하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이 떠난 집을 더 이상 혼자서 살기에는 공허하기도 했고 그저 나보다 똑똑한 아들이 하는 말이니 그저 믿고 따랐습니다. 제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보살펴주겠지라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로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 모녀간의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았지만 그 시간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알게 된 여자를 결혼할 상대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사이라고 결혼할 날짜까지 알아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홀로 남은 어미로서 차마 거절하기도 뭐하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참 모든 게 아들은 저에게 통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남편의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아들아, 아버지 첫 제삿날인데 그날 하루는 올 수 있겠어? 고모도 다 올 텐데 며느리도 데리고 오렴. 엄마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조금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말하니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엄청 싫어해. 이 사람도 귀하게 자라서 한국식 문화도 잘 모르고 음식은 엄마가 늘 하던 거니까 엄마가 준비해. 난 이런 걸로 와이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첫 제사인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를 모르는 여자라도 한국에서 산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말이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뚝뚝한 면이 있어도 원래는 이런 아이가 아닌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라고 들어온 아이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러고 한참 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서 못 온 거냐고 물었죠. 아들은 와이프랑 이런 걸로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고 요즘은 강요하면 이혼당한다고 기겁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첫째 산날부터 이러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그때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야 했나 봐요. 아들은 점점 더 연락을 해오지 않았고 가끔 제 생일날이 지나고 혼자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차라리 아들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핑계로 자주 찾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죠. 그것조차 제 복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보면 정말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지만 속은 깊고 참 따뜻한 면이 많은 아이였는데 말이죠. 그러는 사이에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긴 당연한 일이죠. 점점 일하기는 힘들고 요즘은 밤마다 무릎이 아파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럴 때면 한없이 남편이 그립습니다.
옛날에 참없이 살던 시절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봤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땐 저에게 참 많이도 물어보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말을 걸어도 차가운 대답뿐이네요. 어디에 말할 데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비록 저는 노년운까지 없다지만 여러분은 말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일이 생기면 새로운 소식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이 원래도 살가운 편은 아닌데 며느리를 드리고부터 더욱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반대로 오히려 좋은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집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말입니다. 집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다는 게 이렇게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만난 가족을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새로운 식구를 맞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어 말년에 불행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인생의 희노애락과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 한 푼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당연히 써야 하고 내야 하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 보니 결국 그렇게 쓴 돈이 너무 후회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노력만 하면 내 인생이 저절로 풀릴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노후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야 결국 행복한 삶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끼려고 해봐도 이미 부질없이 써버린 수많은 돈들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 60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면 이제 내 몸 하나 성하지 않은 곳이 없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도 크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이 넘은 분들의 90%가 여기에 돈 쓴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씀씀이를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주변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주 참석해야 하는 것이 남의 경조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거의 매주 남의 결혼식장을 돌아다녔죠. 언젠가 그 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경조사에 다녀오면 거의 기본 10만 원 이상 부조를 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매주 경조사비가 10만 원씩 나가니 매달 최소 40만 원씩은 나갔습니다. 가족의 소중한 생명보험도 아니고 경조사비로만 40만 원이 나가는 것은 나중에 노년기에 들어서 정말로 아쉬운 돈입니다. 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조사가 오히려 일종의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축하도 해주고 진심을 다해 다녀오면 다행이지만 내가 소득이 없으면 경조사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도 않고 모른 채 한다면 그것 또한 본인의 양심의 가책이 들기 마련인데요. 물론 내 경조사를 챙기신 분들에게 그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게 인간된 도리이기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경조사까지 챙겨서 참여하시는 것은 나이 들어서 불필요한 지출 중 하나입니다. 긴 인생을 놓고 보면 경조사비가 쌓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작게 세어나가는 돈이라 체감이 안 될 뿐이죠. 잘 계산해보면 아마 여러분이 낸 돈이 작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외에는 마음으로만 진심으로 축하해주세요. 축하도 매번 하게 되면 그 진심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 모임 카톡방에서 나는 앞으로 경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경조사에도 아무도 안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물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서운해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냉혹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현명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친구들이 책임질 수 없는데 누가 무엇이 어떻다고 할까요? 서로 기분 나빠하고 싸울 것도 없다고 봅니다. 경조사를 챙길 수 있는 건 본인의 삶이 일단 유지가 돼야 남도 챙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는 불필요한 경조사에 굳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 노후에 고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노후에 필요한 지혜를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남에게 있어 보이려고 샀던 사치품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간혹가다 지인 동창회 모임에 나가면 온몸에 금칠을 하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씩은 명품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 정도 여유가 되지 않더라도 남에게 너무 꼴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지출한 것 중 가장 후회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맞지도 않은 사치품을 구매한 것이랍니다. 명품은 막상 살 때는 좋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만족도가 생각보다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정말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죠. 내가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굳이 여유도 없는데 사치품을 사가면서 내가 그럭저럭 잘 산다고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남들은 내가 들고 있는 것과 갖고 있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인성과 행동에서 나오는 인품과 평판이기 때문에 겉모습은 가끔가다 새치를 염색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는 것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아무리 몸에 명품을 둘렀다 한들 배가 나오거나 인성이 파탄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귀티나 보이지도 않죠. 차라리 사치품에 돈 쓸 바에는 내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을 챙기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당장의 소비로 행복감을 사기에는 녹록지 않은 빡빡한 세상입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치품에 돈 쓰지 말고 건강에 투자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듣고 몸에 좋다는 이상한 영양제와 의료기기를 사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나 평소 자기가 몸이 허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영양제와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면 다행이지만 이런 곳은 보통 다단계나 주변 지인을 통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료기기나 영양제 다단계입니다. 잘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의료기기를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팔고 있고 아무 효능도 없는 영양제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이죠. 급한 마음에 이런 곳에 돈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꾸준히 등산을 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다 섭취하기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면 비타민과 미네랄 정도인데 몇만 원 하는 종합 비타민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싼 영양제가 몸에 좋다는 거짓말에 속아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비싼 영양제나 거짓 광고로 도배된 의료기기를 사지 마세요. 그럴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약해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데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고 보니 제일 아까웠던 것. 세 번째는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은행은 우리 삶과 너무 가까운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저 역시 종종 은행 업무를 보러 창구에 방문하고는 합니다. 갈 때마다 창구에 앉아있는 젊은 직원은 친절하게 저에게 이번에 금리가 아주 높은 투자 상품이 있다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항상 가입을 권유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상품에 절대 가입하지 않지만 제 주변 지인들은 은행 직원이 내 자식 같기도 하다면서 권유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절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소비자들에게 절대로 이득이 높은 것을 공짜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제값을 치르고 상품 권유를 받는 것인데요. 상품에 가입하면 우선 권유한 직원이 혜택을 보게 되고 은행에 돈을 벌어다 주는 꼴입니다. 물론 상품이 이익이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에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음 상품에 대한 약관을 들었을 때는 무조건 이익을 보고 원금 손실이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상품이 잘못되어 손실을 보게 되면 없던 약관이 새로 나오게 되고 조그만 글씨로 쓰여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나 몰라라 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 옛말이 맞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내 손 하나 안 타고 돈 벌어다 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이 추천해 주는 것이니 좋겠지 싶어서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린 경우도 정말로 많습니다. 꼭 좋은 상품을 찾아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노후에 꼭 필요한 자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더 나이 들어 여러분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노후 자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 아까운 돈이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 옵니다. 부디 여러분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 바라며 오늘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